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삼국유사 편과 관련해서 이제 탑상편, 불탑과 그 다음에 불상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스님들 이야기, 의회편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원광법사예요. 원광이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원광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장이죠.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으로서 이 다음 세대의 자장. 그러니까 원광이 한번 털을 깔고 그 다음에 자장. 그리고 원광 당대에 이제 진흥왕의 황룡사가 만들어지면서 신라불교의 기본 터전들이 갖춰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서학이에요. 이름 자체가 저게 굉장히 재밌거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시호, 묘호 뭐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업적을 한 글자로 기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세종, 문종 하듯이 공부하면 문자가 들어가는 거고 좀 이렇게 힘 좀 쓰고 이렇게 권력까지 하면 세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글자로 하는 그런 룰이 있는데 재밌게도 삼국유사에도 고승들을 이렇게 두 글자로 딱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라고 제목에서 뽑아줘요. 그런데 원광은 서학이야. 서학이 뭐냐면 서쪽으로 유학 갔어요. 유학의 시조야. 유학의 시조. 유학 가서 대박 난 분. 어떻게 보면 가장 이른 유학생. 더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로 성공했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유학의 시초로서 원광을 잡고 그리고 실제로 맨 마지막에 원광사항 맨 마지막 조에 보면 이 원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길이 열렸다. 제대로 이제 길이 뚫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뭐 있겠죠. 찾아보면 뭐 미국 유학 시조 6일준 뭐 이런 사람들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론 뭐 그때 다른 나라를 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상한 나라 갔으면 다 끝나는 거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것도 업적인가 싶기도 하고 저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큰 스님을 평가하는데 유학의 시조 야, 이게 좋은 건가?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생각만큼 체계적인 고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광서학조 안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막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스님도 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 써놨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99세에 돌아가셨다도 있고, 야, 이게 가능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99세도 있고, 80여 세를 살았다, 84세를 살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그냥 한 기록 안에 지금 다 나와.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혼란스러웠던 거야. 그런데 확실한 건 있죠. 겁나 오래 살. 그 당시 삼국시대에 80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오래 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오래 살았다. 라는 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80이 넘었다니까. 조선시대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50 못 산다니까. 50을 못 산다니까. 그런데 삼국시대 때 80이 넘었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성씨도 박씨다, 설씨다, 뭐 이래가지고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여기 보면 25세에 유학을 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이 뒤에 가면 또 다르게 나와. 여기 보면 30세 경주에 있었어. 야, 유학 갔다 와서 벌써 그렇게 왔나? 근데 돌아온 해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언제 돌아왔다고 돼 있냐면 600년에 돌아왔다. 근데 이때 유학 갔으면 와, 이거 유학 무진장 길죠. 한 35년 유학이면 야,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40에서 50 이하로 살 때 자기도 뭔가 인생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잖아. 근데 한 50을 안 돼서 죽는데 35년 유학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타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거거든. 그거는 조금 좀 석연치가 않지. 그래서 아무튼
뭐 99세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돌아다니는 설이니까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를 사신 거예요. 연대는 542년부터 640년까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진평왕 제위기랑 겹칩니다. 그때 이제 진흥왕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진흥왕 황룡사 이제 창건되고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장육존상 올라가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왔을 때는 진평왕 시대에 대부분 사셔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진나라 금능으로 갔대요. 금능이 지금 남경입니다. 남경 대학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중산릉, 손중산, 손문 무덤이 있어요. 남경 가보면 이름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갔을 때 우리 선생님이 거기 코스가 하나 잡혀 있었는데 그거 가지 말자고 막 뭐라고 했던 데가 있죠. 그래서 그때 안 갔습니다. 남경 대학살. 그거 굳이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일종의 기념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추모관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우슈비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폴란드가 그 있잖아. 거기 나도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던데. 그냥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미안한 얘기인데 찝찝해요. 거기 막 머리카락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만큼 있고 뭐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신발 막 이만큼 있고 막 이런 거잖아. 전체 전시대에 있는 게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그걸 막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니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지. 막 어깨에 뭐가 막 이렇게 붙어올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리얼하지. 게다가 막 사진 전시돼 있고 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 막 전시돼 있고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팻말. 그 팻말 써 있는데 그것도 누가 훔쳐가지고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지. 그래서 이 금능이 남경이에요. 육조 시대 때는 남쪽에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 북방에 위진 남북조가 있고 북쪽에는 5호 16국이 있고 선비, 흉노, 갈저, 강희 그다음에 16개의 나라를 하, 성한, 이조, 삼진, 사연, 오량 이렇게 나오는 16개의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오, 동진, 송, 제, 양, 진이라는 나라 이 진에 유학을 간 거예요. 남쪽으로 갔네. 이 양반 남쪽으로 갔구나. 아마 삼국이 지금 백제에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울산 쪽으로 해서 배 타고 이렇게 남쪽 루트를 탔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해로가 있어요. 그쪽 루트 탔네. 딱 생각이 이제 통밥이 굴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여기 소주 가보셨어요? 소주 항주?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뭐 이렇게 가보면 근데 이 소주 항주가 옛날에는 아무튼 괜찮은 데예요. 그리고 오나라 수도였었기도 하고 예전에 아주 옛날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런 때. 그래서 여기 호구산이라고 뭐 거기에 칼 묻었다라고 하는 뭐 전설이 있는 또 산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저런 데 다 가봤거든. 근데 그런 저 시대는 저희가 조금 약간 이렇게 울창했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서 뭐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선수행을 닦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지금 가면 관광지입니다. 지금 가면 관광지예요. 호구탑 있고 뭐 이래. 지금 가보면 여기 가보면. 그래서 거기서 명상도 하고 뭐 이랬대. 이 금능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요 6나라는 전부 다 남경이 수도입니다. 근데 남경이 이름들이 약간씩 바뀌는 거야. 한 군데만 수도로 계속 정했는데 이름들을 이제 좀씩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뭐 도시가 이름들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는 여기가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였었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성실론, 열반경, 그다음에 반야경. 성실론 하리발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승불교를 그러니까는 부파불교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거든요. 부파불교가 복잡할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걸 총 정리하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성실론이고 하나가 구사론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세친 요게 나중에 유식 쪽으로 연결이 되는 책이고 유식학으로 연결되는 책이고 요게 중관 쪽으로 연결되는 책이에요. 중관학파로 연결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둘 다 경량부 쪽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책인데 경량부 쪽에서 정리가 되는 책인데 아무튼 복잡하니까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쭉 꿰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고서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론은 꼭 중간 쪽하고 잘 움직여. 그래서 중론, 백론, 12분론, 백론, 12문론 이게 성실론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고 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사론 공부하고 유식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요 남조에서는 저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반경, 뭐 반야경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고 신라에서는 원광 스님이 짱을 먹었대 공부로. 그런데 중국한테는 안 된대. 그게 유학을 가게 된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문들을 풀고 이렇게 이제 신라는 그 당시에 삼국에서의 신라는 많이 문화적으로 떨어져요. 중국이 발전한 데인데 그쪽과 이렇게 직접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 조금 변방 쪽에 있으니까 떨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큰 걸 한번 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갔더니 그 판이 큰 데서 가도 이 양반이 밀리지 않고 거기서 쫙쫙쫙 올라가는 거죠.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죠. 이게 마지막 왕조니까 이제 이 다음에 수나라가 나오면서 천하 통일을 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골로 가죠. 골로 가죠. 거기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저 유학생이에요. 입 닫으시고요. 이렇게 하고 두드려 맞고 있었던 것 같아. 상황이. 요즘 같으면 유학생이에요. 그러면 빼줄 건데, 저 쉽지 않죠. 저 시절에 무슨 뭐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진압부대의 대장이 이렇게 멀리서 딱 보니, 저기서 막 절에 탑하고 절이 불타는 모습이 보이더래. 그래서, 저 때는 다 불교 신자들이니까, 저 불 꺼야지. 야, 저런 것까지 태우면 어떡하냐. 이래갖고, 자기가 직접 갔대. 그랬더니 불은 없고, 원광 스님이 탑 앞에 묶여 있더래. 이제 갈 상황이죠. 갈 상황. 그래서, 이분은 대단하신 스님인 것 같다. 라고 해서 풀어줬대. 그 정도는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있어요. 유학 갈 때도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거. 유학 갈 때도 기가 막힌, 이게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때 수행을 하는데, 그 옆에, 한 자기가 당신이 거기 털을 잡고 톡을 해서 이렇게 딱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한 스님이 그 인근으로 왔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 사람은 주문을 외우더래.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뭐 신무장구 대단하니 하듯이 막 계속 주문을 하는데 열심히 하더래. 열심히. 그래서 당신은 이제 명상을 하는 거고 참선을 하는 거고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정신 수행을 하는 거고 이쪽은 진언을 하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야, 내가 이 동네 짱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저놈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여차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날 것 같다. 네가 가서 딴 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이 주술하는 스님이 굉장히 재밌어요. 진언하는 스님인데 그거를 가서 원광이 얘기를 했다네. 가서 허공에 소리가 들리는데 너 훅 간다고 조심하래. 이렇게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수행하는 사람이 여우귀신 같은데 그런 말을 듣고 이게 지금 그런데 휩쓸릴 상황이냐라고 얘기해. 그런 걸 무서워해서 이 자식이 말이야. 소심하고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거 되게 왜? 되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양반이 안 떠나는 거야. 나 끄떡 없다. 이랬더니 그날 확인하러 왔어. 얘기 전했냐?
되게 웃겨. 되게 웃겨. 여기 전했냐? 이랬더니 원광이 와, 이 원광서학조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광 스님이 인품이 그렇게 좋대요.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운가 봐. 그게 여기서도 나와. 나 같으면 저랬는데 안 간다던데요? 이랬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 걔한테 혹시 위해가 갈까 봐 내가 말을 못 전했어요. 아직 내가 못했네. 이렇게 했대. 근데 원광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다고 나오거든. 성격이 좋았는가 봐. 그래서 성격이 좋았다는 거하고 이게 일치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거지. 혹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위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못 전했다. 그랬더니 얘 진짜 웃긴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이게 무슨 장난하나? 나 같으면 이 자식이 장난하나? 이랬을 건데, 이게 사람을 떠보네. 이게 사람을 떠봐. 그러면서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딱 이러더니 그날 저녁에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굴이 이렇게 함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3,000살 먹었는데 지금 미래도 내가 알 수 있다? 이러면서 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어봐야 비전이 없다. 너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네 길은 서쪽이야. 이래서 유학을 결심했대. 그래서 갔다 와서 나중에 다시 만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당신 덕분에 굉장히 잘 했다. 이랬더니 나도 굉장히 좋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오래 살고 능력이 있어도 다 세상이라는 게 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한번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냐?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 이랬더니 그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나와봐. 이러는데 하늘로 뻗칠 것 같은 팔이 하나가 나오더래. 이게 뭐야? 이렇게 엄청난 뭐 여의봉 같은 쉽게 말해서 팔이 하나가 나오더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오래 살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다 죽는다.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지막 갈 때 너를 봤으면 좋겠다. 내 본신을 드러낼 테니까 한번 얼굴을 보고 너가 나를 배웅해줘라. 딱 이렇게.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장소에 갔더니 칠흑같이 검은 여우가 숨을 헐떡이고 있더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주술하던 스님도 알았던 거야. 근데 밀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여우 귀신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랬는데 맞는 거야. 지금 스토리가 아우가 맞아. 그런데 밀린 거야. 밀린 거. 이렇게 해서 그 여우가 헐떡거리면서 죽었대.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약간 좀 웃기는 이야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왜 원광을 띄우는 이야기도 아니야. 원광을 띄우는 여우 변신 여우한테 구미호보다 낮아요. 뭐 이런 뜻 같은 거거든. 이렇게 나왔을 때 야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서 딱 정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중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도 얘 이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무슨 수행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래서 좀 특이한 기록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단지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유학의 원인을 제공했다. 여우가 이게 거기서 일관성은 있어.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한번 아무튼 이름을 좀 떨치다가 죽을 뻔했는데 요 대장이 있고 저를 불타는 걸 보고 이제 구해줬다. 그 얘기 있고 결국 수나라에서 진나라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 수도인 대흥으로 가서 또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유학 기간이 그렇게 짧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환란도 다 겪어야 되고 또 이제 새로운 제국 수도가 됐을 때 거기에 또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뭐 여러 가지를 봤겠지. 변화나 이런 것들을 봤겠지. 저 대흥이 어디냐면 지금 서안입니다. 장안. 그리고 수나라가 이제 수도를 나중에 옮기거든요. 동도. 그건 낙양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운하가 낙양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에서 물류 수송이 낙양까지밖에 안 오니까 수도를 옮기죠. 자꾸 택배로 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택배 물류센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대운하 계통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원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원광이 처음으로 서쪽에 유학 갔다. 처음은 분명히 아닐 건데 뭐 그렇다 치고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결국은 다시 돌려보내 달라고 신라에서 얘기를 하고 조빙사 그러니까 사신들하고 같이 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600년에 그렇게 귀국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치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신분 자체도 이게 이 양반이 지금 글로 들어가거든요. 황룡사 백고자법회에 들어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골이라는 뜻이에요. 원효가 육두품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박씨였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설씨라고 나오는데 설씨는 진골이 아닙니다. 설씨 진골 아닙니다. 그래서 박씨였을 거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당태종에게 걸사표를 쓰거든요. 걸사표가 군사를 파견해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니까 군사를 파견해 달라. 그래서 고구려를 좀 떼찌떼찌 해달라라고 해서 30만이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빌미를 주는 거지. 쉽게 말해서 당나라가 제국이 됐는데 고구려가 깐족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패야 되는데 명분이 뚜렷하지 않네. 그때 우리 우방이 두드려 맞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헬프를 요청하니까 내가 군세로 밀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글을 딱 쓰는데 문장도 뭐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외교통을 원광이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에 유학 갔다 오고 거기서 중국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판단한 뒤에 중국과 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문헌을 보내거나 이런 거 하는 거를 원광 쪽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귀족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신라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정책 판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광이 진흥하에게 아주 웅숭한 대접을 받고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는 왕궁으로 들어올 때는 뭐 수레를 타고 들어오고 의자에 앉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당나라가 처음 들어섰을 때 득달같이 가서 저 위치 포지션을 잡은 분이 있죠. 그 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잡으면 신라에서도 스님들 중에서는 통이 되는 거예요. 통이라는 표현 아세요? 짱. 실제로 이 통이라는 표현이 학교 통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 표현이 실제로는 옛날에 중국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승통 우리도 그렇게 씁니다. 자장을 국통, 승통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전에 북위시대 문헌이나 보면 사문통, 승려들 아니면은 도교까지 나중에 포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의 짱 전체 통솔자. 그래서 중국과에서의 관계에서 자장 원광이 있었고 1세대 원광이 있었고 2세대 자장이 있었다. 라고 보면 돼.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건 600년. 그다음에 걸사표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640년에 99세로 황룡사를 아마 잘못 썼을 걸로 표현하는데 황룡사에서 돌아가셨대. 좌탈입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99세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앉아서 돌아가시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좀 불편하거든. 앉아서 거동을 막 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가 나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좌탈 입적하고 명할성이 어디냐면 경주의 안에 왕성은 반월성이고요. 반월성이고 그 다음에 외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한산성, 북한산성 같은 게 명할성이에요. 그 명할산성의 서쪽에 장사 지냈다. 화장 아닙니다. 화장 아닙니다. 매장입니다. 예, 매장을 했는데 여기에도 또 사연이 나와. 이 사연은 아니고 그냥 돌아가셔서 그냥 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화장이 승려들 사이에서도 정착되지 않았구나.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신라불교에서 최초로 화장한 분은 자장이다. 자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장보다 원광은 앞쪽이니까. 그래서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 영화 파묘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겹장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도 그거 많이 있었던 거예요. 평장, 겹장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장은 뭐냐면 내 땅이 아닌데 거기가 명당이야. 국가 땅이든지 남의 땅이야. 남의 산이야. 근데 다 명당이야. 그러면 밤에 몰래 거기다 시신만 넣고 평으로다가 만들고 봉분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암장이지. 그렇게 해서 딱 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선산에 이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은 어딘지 몰라. 무덤을 잃어버려요. 무덤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명당짜리인데 무덤을 쓰고 싶은데 거기에 누군가 썼어. 그러면 권력자면 파내고 쓰면 되고 권력자면 근데 그거 잘 안 뺏깁니다. 쉽게 안 뺏깁니다. 좋은 자리를 왜 뺏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밤에 가서 넣고 오는 거죠. 이제 포개는 거예요. 포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자리나 쉽게 말해서 A급들 이런 양반들은 무덤에 지키죠. 실제로 장명등이라고 무덤 앞에 불을 계속 켜는 문화도 있어요. 켜는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다 지키죠. 그래서 무덤 중에서 조금 이렇게 파다 보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층이 있네요. 층이. 이렇게. 그런데 저런 잘 나가는 큰 스님 옆에 시신을 묻으면 그 집에 발복한다는 게 있었는가 봐. 이거 되게 재밌어. 봉분을 최초로 쓴 건 공자거든요. 원래 평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평장을 하고 성물을 쓰는데 공자는 성물을 쓸 돈이 없어서 평장을 하고 중국은 다 평야니까 평장을 하고 성물을 안 쓰면 무덤을 잃어버려요. 못 찾아. 그래서 거기를 봉분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안징제가 돌아가시는데 자기는 소년가장이고 돈도 없고 쩔이니까 그래서 그걸 표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 벼락이 거기를 떨어져서 좀 높은 데로 떨어졌겠지. 그래서 어머니 무덤이 깨지고 시체가 튀어나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자가 막 진짜 야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해도 진짜 자식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갈 것 같은데 공자잖아. 그것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공자 아버지 그 진짜 엄마가 씨바지로 들어가가지고 애 낳기도 전에 쫓겨났거든. 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본처랑 그 본처 자식이 막 좁혀가지고 쫓아내거든. 그래갖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니구산의 부자동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애를 낳고 혼자 탯줄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시작되거든. 그 굉장히 슬프다고. 그렇게 해서 엄마가 개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아버지는 60살도 넘었고 60살 정도 됐을 거야. 한갑 정도 됐고 엄마는 16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씨바지로 들어가가지고 산송장하고 며칠 살다가 애 뵀는데 그것도 애나 낳고 죽으면 될 건데 낳기 전에 또 죽어가지고 그 본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 좁혀가지고 그래서 배불러서 나와서 그게 시작돼서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를 봤는데 야 무덤이 쪼개졌으니 진짜 미치지. 근데 여기서도 이거는 내 생각에는 양지 바른 데서 썼기 때문에 양지 바른 데 쓰고 나무를 쳐냈을 때 봉분 쪽으로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그런데 하필 또 그게 떨어져서 그렇게 그래서 더러운 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원광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세소고개입니다. 귀상과 추앙 다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래서 세소고개 이야기, 세소고개가 어디 쪽에 있을 때 이 양반이 나오는 거냐면 요게 운문사 쪽에 있을 때예요. 청도 운문사 쪽에. 이 양반이 수나라에서 귀국해가지고 가서밥, 가슬갑이라고 하는 이 운문사 쪽에, 그래서 운문사 스님하고 이게 막 섞여서 들어가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양 이목조인데 그 보양이 운문사의 계산조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데 있다 보니까 이게 섞이기 시작해, 이야기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신이 수나라에서 돌아와서 막바로 황룡사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에도 아마 엄청난 사연이 있을 겁니다. 황룡사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장률사도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황룡사로 다시. 예. 그래서 분황사에 있었고 이 양반은 지금 운문사 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 세력이 막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룡사에서 백고자업회가 열렸는데 수장이 되거든. 첫 자리. 100명의 큰 스님들을 딱 모시고 법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는 나중에는 황룡사에서 마지막 99세에 입적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룡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게 잘 안 됐던 것 같아. 오랫동안 신라를 떠나 있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왕이 불러서 와도 이게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때 귀상과 추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세소고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10중대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보살 10개가 있는데, 보살 10개가 뭔지 모릅니다.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만경의 10중대계가 아니겠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10개가 뭐냐? 살도운 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음이에요. 사음. 신도계로 얘기하면 사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술 먹지 말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탓하지 말라, 남을 욕하지 말라. 내 거는 아끼고 남은 욕. 다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남한테 뭘 저놈이 저랬어요 이 얘기하는 거하고, 사부대 중에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거든. 그러니까 신도하고 스님들 험담하지 마라. 절에서 나중에 신도단체에서 회식만 하면 스님 얘기를 하고 뭐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랬던 거야. 이게 일관되게 나오는 거야. 얼마나 많으면 조항에 넣겠냐 지금. 그러면 승질 내지 말고 참여하면 남이 잘못했다면 받아주래. 받아주지도 않는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 그리고 삼보를 비방하지 마. 이게 언뜻 다른 것 같지만 5개가 다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이게 지금 불교의 전통인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넣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래. 그런데 이거를 너네 같은 어떻게 보면 화랑 같은 애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야, 술 좀 마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세소고개라는 거를 방편으로 만들어 줬대. 너네에게 적합한 방식의 계율. 그게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잖아.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이건 이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효. 그 다음에 이거는 친구끼리 잘 붕우관계. 그 다음에 임전무태, 살생유택이잖아. 중요한 건 충효입니다. 효충이 아니고 충효라고. 효충이 아니고. 이게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효충입니다. 효가 앞서고 그 다음에 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부모를 선택하면 부모가 먼저라니까. 근데 우리는 국가가 먼저예요. 굉장히 다른 거야. 이게 굉장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때 이렇게 되는 게 저게 충의 문화 구조라니까. 그게 충의 문화야. 그게 충의 문화.
그래서 충을 강조하고 효를 강조하는. 일본도 충이 앞섭니다. 일본도 충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건 뭐 친구끼리 믿음 있게 잘해라 라고 하는 거고, 임전무태. 임전무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게. 그리고 저게 아마 저렇게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신라의 전통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요. 이슬람에서도 보이고 아즈텍에서도 보이고, 전사 집단은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 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거기서 맨 앞에서 나가려면 보상을 준다? 야, 내가 월급 10배로 올려줄게. 죽게 생겼네, 지금. 이걸로는 잘 안 되죠. 안 먹히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천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그게 작동한 사건이 9.11이었죠. 9.11.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9.11이 그렇게 장시간 동안 준비를 했지만 누설되지 않는 게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요게 작동을 하면서 나중에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게 화랑도죠. 그래서 요 계백의 5천결사, 이거 보면 김유신의 5만을 막아내는데 기록에 보면 한 10번 막았다고. 야, 그거 대단한 거야. 10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같이 무기 차이로 전쟁을 하는 시절에 쪽수전이에요. 쪽수전. 거기서 10배 차이면 손자병법에서 나와. 도업의 차이 나면 병법이 안 먹힌다고 나와. 지금 무술이나 이런 뭐 권투라든지 그런 데서 똑같아요.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이상 나잖아요. 기술이 안 먹힙니다. 기술 안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5천결사대. 그걸 막았는데 누구한테 뚫려요? 반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죽어도 그냥 산화시켜버리는 거죠. 죽어도 돌진이죠. 그래서 먼저 한번 죽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관창입니다. 너무 어린애가 오니까 살려서 돌려주니까 또 오고, 돌려보내주니까 또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오는 정신 자세는 무엇이냐? 사실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자살폭탄테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제정신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작동하는 구조가 무엇일 거냐? 그거는 아마 화랑도에 존재하고 있었던 죽은 뒤에 전사 집단에게 그거 전 세계 전사 집단에서 거의 다 보여. 죽은 뒤에 네가 영예롭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임전무태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살생유택. 이제 생명을 죽일 때 약간 이렇게 가려라. 그랬더니, 딴 건 다 알아듣겠는데 요거 뭡니까? 라고 하니까 6제1에 8일, 14, 15, 23, 29, 30. 요게 이제 관음제일, 지장제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초하루 보름이에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초하루가 아니고 금음을 봅니다. 변월이라 그래서 달이 바뀌는 거. 바뀌는 거. 이렇게 하루라고 써 있는 거는 아마 잠깐 오는 것 같고, 요거는 철야입니다. 밤을 넘어가는 거예요. 철야. 그리고 가축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은 쓸모가 있는 거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고, 샘을 너무 작은 거 그거 죽이지 마라. 한입거리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자꾸. 지금 우리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바다에서 뭐 꽃게 이런 거 잡아도 어느 정도 센치 안 되면 다 그냥 놔주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희로 죽이지 마라. 네가 필요해서 죽이는 건 모르겠는데 유희로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타협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광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유학길이 이제부터 유학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정확하면 입당은 아니고 중국 유학길입니다. 그 다음에 백고자업에서 이제 수장이 됐고, 이 다음에 이제 보양 이목조에 나오는 저 보양이 운문사에 살거든요. 그래서 운문사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로 해서 원광 이야기 그만 마치고, 다음에는 보양 이목조. 보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모 용왕의 아들입니다. 용왕 아들. 초용만 있는 거 아니야? 이목이 또 있어. 고려 시대에는 이목이 있다. 신라에 초용이 있다면 고려에는 이목이 있다. 그래서 보양 이목조
이런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